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화산 덕분에 영토를 확장했다. 2. TSMC가 한국을 선택한 후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3.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전 세계의 지질이 요동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활발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산맥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 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진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지질학계에서는 최근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각 국가들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 그리고 잦은 핵실험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비껴나간 위치일 뿐 아니라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대도시들은 화강암 지반의 튼튼한 땅 위에 도시가 세워져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과거 화산 폭발로 생성된 지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대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 가장 최근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며 새로운 섬이 생겨나면서 여의도만큼의 영토 면적과 엄청난 면적의 해양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정말로 화산 폭발을 통한 대박이 이뤄졌던 셈으로 이 사건은 세계적인 포핏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화산 폭발을 통한 대박 조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4위는 한탄강 유역입니다. 한반도의 정주망 철원평야는 과거 후고구려 태봉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아주 추운 지방이지만 드넓은 내륙 평야지대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과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화산대지가 넓게 펼쳐진 지형입니다.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내륙에 위치한 거대한 평야지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평원지대는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곳에 흐르는 한탄강은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DMZ를 흘러 더욱 가슴 아픈 지형입니다. 이 한탄강은 세계에서 보기 힘든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화산강입니다. 한탄강은 철원평야에서 폭발한 화산 용암이 흐른 흔적을 따라 강이 형성돼서 한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탄강의 상류부근 휴전섬 건너편 철원평야 정중앙에는 오리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화산이 폭발했던 분화구인데 요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언제라도 다시 화산이 폭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지하핵 실험은 북한의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다시금 화산 폭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탄강에 다시 화산 폭발이 이뤄지게 되면 DMZ의 많은 지뢰를 파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휴전선이 무너져서 수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재래식 무기와 지뢰를 파괴해서 북한의 무장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백두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화산 폭발 사건은 바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대폭발 사건입니다. 이 섬의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지구의 대기를 뒤덮어 전 지구가 농사흥 작이 들어 세계적인 대기근 사태가 발생했던 역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컸던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후 946년 백두산 화산 폭발입니다. 일본 서기 고려사 등의 당대 역사 책에 화산 폭발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기도 한데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 발해가 멸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다시 폭발하게 되면 과거 발해가 멸망했던 것처럼 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두산 주변에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패권 집단인 북부정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호시탐탐 한반도로 침입할 수 있어 우리로서는 매우 불안한 지역 중 하나이며 실제 한국전쟁 당시 동일을 앞둔 시점에 인민해방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한반도 동일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중국의 백두산의 절반을 떼어내 중국에 준 역사는 매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역시 휴화산으로서 언제라도 다시 화산 폭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폭발에 관한 주제는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게 된다면 한민족에는 더욱 큰 이득.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 북중접경 지역에 무장해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화산 폭발로 인한 복구에 힘이 빼앗겨 북한과 중국의 무장해제가 일어나 남북 동일과 고토 수복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은 울릉도 옆의 작은 섬 독도입니다. 독도는 아주 놀라운 화산지형입니다. 울릉도와 함께 형성된 화산지형으로 동해안의 거대한 화산 폭발을 만들어내 지금까지 활동하는 살아있는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독도는 현재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나눠진 섬입니다. 원래는 도너츠 모양의 분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섬이어 은하 침식작용으로 두 개의 봉우리 만남아서 현재 동도와 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독도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일본의 니시노시마의 사례처럼 섬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서 국토의 면적과 해양 영토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번화 산이 폭발하면 독도는 좁은 화산 사화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늘어난 섬의 영토만큼 영해의 면적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독도의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독도 주변 수면 아래에 있는 주변의 심흥택 해산, 이사보 해산, 안용복 해산과 같은 지역에도 분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위치한 안용복 해산의 경우도 역시 화산 지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봉우리인데, 요이 안용복 해산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경우 수면 위로 봉우리가 올라와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영해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1위는 이어도입니다. 최근 단순 암초인 줄 알았던 이어도는 원래 화산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20년에 이어도의 지질 연구를 하며 암석 조각을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어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가장 근접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가장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어도의 거대한 화산성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에 매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도 근해의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암초 여러 개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지명을 변경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화산 폭발로 인한 도서 개수의 증가를 늘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태평양에서 니시노시마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의 개수와 해양 영토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 역시 지질대가 불안정해서 영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본토가 안전한 화강암 집안위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질 환경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늘 염두하며 이어도나 독도, 백두산 등의 지역의 꾸준한 지질학 연구 데이터를 쌓아서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 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섬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섬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다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폭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는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 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의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의 위치에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H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다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일회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다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 이에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 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젠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거신되어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에스이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주의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 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 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은 노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이서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한전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 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에 성장의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